7년간 저는 시댁에 보이지 않는 지갑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빼고 300만 원짜리 파티를 한 뒤 계산서를 제게 던졌습니다. 저는 순순히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비웃던 며느리가 사실은 이 집 대출금의 8할을 갚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제가 다음에 한 행동을 그들은 믿지 못할 겁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김서연. 올해 38입니다. 한 회사의 재무팀장이고 7살 아들 민준이의 엄마이기도 하죠. 저는 그저 남편과 아들을 사랑하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닫게 되었죠.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대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미술학원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 어머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21번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높은 어딘가 들뜬 목소리. 주변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아가, 지금 어디니? 네. 방금 민준이 데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아, 그랬구나. 우리는 지금 식당이란다. 가빈이라고. 새로 생긴 한정식집인데 아주 근사하더구나. 오늘 아버님 건강검진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와서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단다. 너희 아주버님네랑 다 같이 말이다. 온 가족. 그 단어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온 가족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식당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텅 빈 놀이터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침묵을 아는지 모르는지 용건을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아가, 부탁이 하나 있구나. 오늘 우리가 좀 좋은 걸로만 시켰더니 음식값이 꽤 나왔네. 300만 원이란다. 내가 현금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내가 식당 계좌로 바로 좀 보내줄 수 있겠니? 300만 원.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돈이었습니다. 저를 빼놓고 즐긴 저녁 식사의 값을 저에게 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 7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늘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시간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렇게 차가울 수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제 순순한 대답에 조금 놀라신 듯 했습니다. 어머, 그래?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가 최고라니까. 그럼 부탁한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들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서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남편과 저의 공동 명의로 된 생활비 통장. 그 통장의 잔액은 12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매달 월급의 8할을 꼬박꼬박 이체해온 결과였습니다.
저는 먼저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식당 계좌로 정확히 3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김서연, 제 이름으로요. 그리고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잔액 전부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제 개인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결혼 전부터 사용하던 바로 그 통장으로요. 모든 거래를 마친 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가족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까지 모두 있는 바로 그곳에요. 저는 아주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300만 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저는 이 단체 채팅방을 잠시 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든 제 남편 박지훈 씨에게 직접 연락해 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른 제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채팅방 나가기를 눌렀습니다. 1분이 흘렀습니다. 아니, 아마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제 휴대폰에는 아무런 알림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그리고 카카오톡 화면 너머에서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를요. 그들은 분명 죽은 듯이 고요할 것입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지난 7년간 제가 삼켜왔던 침묵의 무게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그날 밤 거실에 불을 끈 채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트북 화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화면에 떠 있는 두 개의 계좌 이체 내역. 하나는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누른 결과였지만 어쩐지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 박지훈 씨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다정하고 웃는 모습이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사랑했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생활 7년. 그 믿음 하나로 저는 버텨왔습니다. 아니, 버텨왔다고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의 모든 경제적 책임은 제 어깨 위에 놓여 있는 듯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그의 용돈과 보험료, 그리고 각종 경조사비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매달 아파트 관리비와 대출이자, 민준이의 학원비, 그리고 생활비는 온전히 제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공동명의의 통장. 이름만 공동명의였을 뿐, 그 통장을 채우는 것은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의 8할은 제 이름, 김서연의 월급이었으니까요.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연말 보너스로 제법 두둑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시댁의 부엌을 전부 고쳐드렸습니다. 낡은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시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도 하셨고요. 저는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능력이 없어서 안 돼. 그래도 우리 둘째, 지훈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번에 내 부엌도 우리 아들이 싹 고쳐줬지 뭐니.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멋쩍게 웃으며 제 눈치를 살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과일만 깎을 뿐이었습니다. 칼끝에 닿는 사과의 단단함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그런 일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시누이가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빌려달라는 말이었지만 갚겠다는 말은 한 번도 없으셨죠. 저는 남편과 상의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늘 똑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 우리가 좀 이해해 드리자. 당신이 조금만 참아줘. 참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제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저는 김서연이라는 이름 대신 지훈이 아내, 민준이 엄마, 그리고 둘째 며느리로 불렸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힘들지는 않은지, 괜찮은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렇지 않게 버티고 있으니 정말로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던 것이겠죠. 저는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재무팀장이었고 집에서는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와 집안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설거지를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당연하게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사랑. 하지만 사랑만으로 모든 것이 괜찮아질 수 있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습니다. 배경화면에 있는 민준이의 웃는 얼굴. 제 아들의 저 환한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이상 그림자로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투명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철컥. 남편이었습니다. 성대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제 남편 박지훈 씨가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마치 정말로 그림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그림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은 거실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서연아,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어둠 속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멋쩍은 듯 물었습니다. 술 냄새가 섞인 비싼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초대받지 못한 그 저녁 식사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거실 조명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남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어색함과 미안함, 그리고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 저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오늘 일은?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연락하셔서 당신한테 말을 못했어? 미안해. 미안해. 참 듣기 쉬운 말이었습니다. 지난 7년간 저는 그 말을 수백 번도 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잘랐습니다.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남편은 제 기세에 눌린 듯 말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미리 준비해 둔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우리 집 가계부야. 은행거래 내역서 원본이고. 저는 봉투에서 A4 용지 몇 장을 꺼냈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숫자들과 내역들이 빼곡했습니다.
재무팀장인 제게 이런 서류를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장을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우리 부부 공동 통장 거래 내역이야. 당신도 알다시피 이 통장으로 아파트 관리비, 대출이자, 민준이 교육비, 그리고 우리 생활비가 전부 나가. 지난 3년간 이 통장에 입금된 총액의 82%가 내 월급이었어. 당신 월급은 20%가 채 안 됐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개인 통장에서 우리 공동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이야? 거의 없어. 당신 월급은 어디에 썼어, 지훈 씨? 그건 내 용돈도 있고 보험료도 내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건 우리 집을 위한 지출이 아니야? 시댁에 들어간 돈이지. 어머님 생신, 아버님 칠순, 명절 용돈, 시누이 여행 경비까지. 이 모든 돈 전부 이 공동 통장에서 나갔어. 다시 말해, 내 월급에서 나갔다는 뜻이야.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벌을 기다리는 아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300만 원을 냈어. 내가 먹지도 않은 저녁 식사 값을.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지난 7년간 이름 없는 유령처럼 이 집에 돈을 대고 있었던 거야.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서연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이제 그만해. 대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지.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부로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할 거야. 이 공동 통장은 해지할 생각이야. 뭐? 생활비랑 민준이 교육비는 앞으로 각자 소득 비율에 맞춰서 분담하는 거야? 당신이 30%, 내가 70%.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동의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충격받은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댈 수 있었던 안락한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진동하는 휴대폰 화면에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남편은 마치 불에 댄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이 집의 진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시간이었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늦추고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톤으로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이처럼 나약한 남편과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인생 이야기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의 이긴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든 채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진동을 끄고는 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성화가 두려웠을 테고 제 앞에서의 체면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 모습이 참 안쓰럽고도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안방 침대에 누웠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조명이 마치 저를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공동통장을 완전히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재무팀장으로서의 직업적 본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민준이를 유치원에 보낸 뒤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 3년치의 거래 내역서를 다시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큰 금액이 아니라 매달 주기적으로 빠져나간 작은 금액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거의 매달 한두 번씩 같은 날짜에 빠져나간 돈들이었습니다. 수취인 이름은 김민영. 제 기억에는 없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오래된 졸업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혹시 첫사랑의 이름은 아닐까?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 차라리 그랬다면 마음이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앨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앱에 접속해 그 김민영이라는 이름으로 된 계좌 번호로 소액 이체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1원을 보내자 수취인의 실명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최영자.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김민영은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름, 즉 개명 전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알 턱이 없는 이름이었죠. 제 남편은 지난 2년 동안 매달 꾸준히 시어머니의 차명 계좌로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등바등 채워 넣은 돈을 뒤에서는 그렇게 빼내어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액을 모두 합산해 보았습니다. 2천만 원.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만이었고 배신이었습니다. 제3자의 이름으로 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이름으로 남편이 제 등 뒤에 꽂은 비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저는 서재로 불렀습니다. 남편은 어제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왜 그래? 할 말 있어? 저는 말없이 노트북 화면을 남편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최영자라는 이름 앞으로 이체된 내역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지훈 씨, 이게 다 뭐야? 제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엄마가 힘들다고 하셔서 내가 아들인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들이라서 모른 척할 수 없었다고요? 그럼 저는 누구였을까요? 당신의 아내인 저는 힘들어도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아들 민준이의 미래를 위해 모으던 돈을 빼돌리면서 죄책감은 없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며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한 거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
하고 잠금쇠가 걸리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문에 기댄 채 거실에 홀로 남겨진 남편의 기척을 들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서운 침묵이 우리 부부 사이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제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쌓은 채 섬처럼 떠다녔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침묵만이 가득했고 남편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출근했습니다. 저는 텅 빈 집을 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 결혼을,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뜻밖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가 아닌 홀로 저희 집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저를 꾸짖으러 오신 것은 아닐까?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과묵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떤 꾸짖음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차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겠느냐? 저는 시아버지를 거실로 안내하고 따뜻한 대추차를 내어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어젯밤 지훈이 어미한테서 전화가 오더구나. 너와 다퉜다고. 돈 문제라고 들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힘들었을 게다. 시아버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다 안다. 7년 동안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말이 없으셨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실 뿐이었죠. 저는 아버님이 집안일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통장 하나와 은행에서 발행한 이체 확인증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내가 기억할지 모르겠다만 7년 전 너희가 이 아파트를 계약하던 날이다. 시아버지의 시선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그날 내가 너 몰래 내 통장으로 돈을 좀 보냈었다. 1억 원, 1억 원. 그 돈은 저희가 이 집을 살 때 계약금으로 썼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 돈이 남편이 모아둔 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말했었고요. 지훈이 녀석은 저 어미를 닮아 귀가 얇고 줏대가 없는 놈이다. 내가 내 아들이지만 잘 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다. 언젠가 내가 힘들 날이 올 것 같아서 이 집만큼은 내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랐다. 시아버지는 이체 확인증을 제 쪽으로 밀어주셨습니다. 확인증에는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보내는 분, 박만식, 받는 분, 김서연. 이 돈은 내가 너에게 준 돈이다. 며느리인 너에게. 그러니 이 집의 절반 이상은 내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서류들이 그 증거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종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7년간 저의 외로움을 지켜봐 주었던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아버님. 제 목에서 잠긴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라. 시아버지는 무뚝뚝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땀 흘려 일군 너의 집이다. 누구도 너를 이 집에서 쫓아낼 수 없다. 그러니 이제 더는 참지 말고 당당하게 내 몫을 찾아라. 알겠느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속에서 제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그 서류들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남편의 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지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기 위한 가족회의가 이제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주 주말 시어머니는 기어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장소는 아주버님 댁이었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둘째, 며느리의 교육을 위해서라는 것이 회의의 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가급적이면 고개를 숙이라고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 댁 거실에는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저를 노려보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창밖을 보며 말이 없으셨습니다. 아주버님 박준호 씨와 형님 이수진 씨는 어색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박지훈 씨는 제 옆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김서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다만 이 집안의 어른은 나다.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남편 기를 죽이고 시어미한테 대드는 게 내가 이 집안의 시집온 이상 이 집안의 법도를 따라야 하는 게야.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봉투로 쏠렸습니다. 어머님, 법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는 지난 3년간의 저희 지분행 거래 내역서입니다. 저는 첫 번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형님, 아주버님도 함께 보시죠. 이 집 생활비와 민준이 교육비, 그리고 각종 대출금을 누가 부담하고 있었는지 이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을 겁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제 월급이 이 가정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냐. 희생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기만은 당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바로 남편이 시어머니의 차명 계좌로 돈을 빼돌린 증거였습니다. 이건 무슨 돈일까요, 어머님? 지훈 씨가 지난 2년간 어머님께 몰래 보내드린 2천만 원, 이 돈은 민준이의 미래를 위해 제가 아껴가며 모았던 돈입니다. 뭐라고? 아주버님이 놀라 소리쳤고 형님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엄마 좀 챙겨준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냐? 잘못은 돈이 아닙니다, 어머님. 저를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게 주셨던 낡은 통장 사본과 이체 확인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법도를 말씀하셨죠.
이 집을 살 때 계약금 1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돈이 지훈 씨가 모은 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서류를 시아버지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돈은 아버님께서 제게 직접 주신 돈입니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시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던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그 돈은 내가 서연이에게 준 돈이다. 여보. 이 집의 기둥은 지훈이가 아니라 서연이다. 나는 내 아들보다 내 며느리를 더 믿는다. 그러니 이 집의 주인은 서연이나 마찬가지다. 이 집을 어떻게 할지는 서연이가 결정할 일이다. 시아버지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집안의 질서를 뒤흔드는 지진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파르르 떨고 계셨습니다. 늘 당당하고 기세등등하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같은 분은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더 지독한 싸움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들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족회의가 있었던 주말이 지나고 며칠간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더 불안했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결코 쉽게 포기할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김서연 씨 되시죠? 저 주민센터 아동복지과 담당자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담당자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어머니인 최영자 씨가 민원을 넣었다고요. 손자 박민준에 대한 면접 교섭권 및 양육 환경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원 서류에는 제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아이 엄마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길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돈 문제, 집 문제도 모자라 이제는 제 아들 민준이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가장 약한 부분, 동시에 저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존재. 제 아들을 무기로 삼으려는 시어머니의 잔혹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처음 뒤집기를 했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열이 40도까지 올라 밤새 아이를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날들. 저는 제 모든 것을 바쳐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의 예방접종 날짜, 좋아하는 음식, 잠버릇까지 제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재 책장 한편에 민준이의 육아일기를 7년째 매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역사이자 엄마로서의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일을 이렇게까지 만드실 줄은 몰랐어?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게.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뿐인 약속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지금까지 뭘 했는데? 당신은 항상 엄마와 나 사이에서 도망치기만 했잖아. 그때 주민센터 담당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출한 서류에는 보호자의 확인 서명이 필요했는데 아주버님인 박준호 씨가 직접 서명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중립적인 척, 점잖은 척하던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의 거짓말에 동조했다는 사실은 제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지 않기로. 이 싸움은 온전히 저 혼자, 엄마인 제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니야, 서연아. 이번만큼은 당신 혼자 두지 않을게. 민준이는 내 아들이기도 하잖아. 남편은 제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7년간 써온 육아일기, 민준이의 병원 기록, 유치원 상담 기록, 그리고 제가 아이를 위해 가입한 보험과 적금 통장까지 엄마로서의 제 삶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훈이에요. 내일 저와 서연이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어머니가 너무하십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제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와 함께 주민센터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보았고, 아주버님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법과 진실, 그리고 모성애. 이 모든 것을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감정을 담아 저는 엄마로서 가장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작고 소중한 아들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겠어요? 이 긴 여정에 아직 저와 함께 걸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채널에 계신 여러분의 존재가 제가 이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용기가 됩니다. 과연 정의와 모성애가 이 잔인한 음모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주민센터 상담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아동복지과 담당자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양측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발언권을 얻은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준비해온 듯한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원래 나쁜 애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회사 일이 힘든지 애한테 너무 신경질적이에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애는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주말에는 피곤하다고 잠만 잡니다. 할미인 제가 보다 못해 챙겨주려고 해도 아예 손주를 보여주질 않아요. 이러다 우리 애 정서적으로 문제 생길까 봐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시어머니의 말에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저 감정에 호소하는 일방적인 주장이었을 뿐입니다. 아주버님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재수 씨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라고 거들었습니다. 담당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저는 가장 먼저 7년 동안 매일같이 써온 육아일기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민준이가 태어난 날부터 어제까지 제가 매일 기록한 육아일기입니다. 여기에는 민준이가 먹은 이유식, 하루의 컨디션,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아이와 나눈 대화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일기 몇 페이지를 담당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들. 그것은 제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서도 피곤해 지쳐서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록한 저의 모성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준이의 유치원 상담 기록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민준이가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며 특히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매우 강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필요하다면 선생님과 직접 통화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어서 민준이의 예방접종 수첩, 병원 진료 기록서, 그리고 제가 직접 납부한 학원비 영수증까지 모든 것을 차례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담당자가 제 남편 박지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내분이 아이 엄마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의 시선이 남편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고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옆에 앉은 저를 한 번, 맞은편의 어머니를 한 번 쳐다본 뒤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내는 정말 좋은 엄마입니다. 누구보다 민준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최근 저희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의 고백이었습니다.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저를 위한 변호였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저 여편네 말에 넘어가서 애미를 배신해?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시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상담실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만하시오, 부인.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어? 더 이상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당신 남편인 내가 직접 법원에 당신의 손주 접근 금지 신청을 할 것이오. 내 자식, 내 손주는 내가 지킵니다. 시아버지의 말은 최후 통첩과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얼굴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상담실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영자 여사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근거가 불충분하여 기각 처리하겠습니다. 어머니로서 김서연 씨의 양육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추후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아이의 양육 환경을 위협하는 행위가 있을 시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올 때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아주버님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패배, 그리고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저는 상담실을 나와 차가운 복도에 섰습니다. 싸움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옆에 서 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조금 전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주었던 남자.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고마움 대신 차가운 바람만이 휑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의 일이 있은 후 저희 집에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고 남편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왔고 주말에는 민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애썼습니다. 제게 저녁을 차려주기도 하고 말없이 집안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붙여보려는 그의 서툰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버린 뒤였습니다. 남편이 끓여준 김치찌개는 너무 작고 그가 사온 꽃은 향기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노력은 이미 산산조각 난 유리그릇을 다시 붙이려는 부질없는 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번 금이 간 신뢰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것은 시어머니의 모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들 앞에서 언제나 저를 혼자 내버려 두었던 남편의 침묵이었습니다. 그의 방관과 회피가 지난 7년간 저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그가 제 편을 들어주었을 때 저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용기가 수백 번의 비겁함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자신을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지 않기로. 오롯이 김서연으로 그리고 민준이의 엄마로 살아가기로 말입니다. 어느 주말 저녁 민준이가 잠든 후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잘할게. 다시는 당신 혼자 외롭게 만들지 않을게.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말없이 서랍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그 봉투로 향했습니다. 이혼 서류야. 제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서연아, 왜 이래? 우리 잘 해보기로 한 거 아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잘 해보려고 했겠지.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내 편을 들어줘서 고마웠어. 정말이야. 하지만 그 한 번의 행동이 지난 7년의 잘못을 전부 지울 수는 없어. 신뢰가 깨진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자신, 나는 없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당신은 그저 당신 어머니의 아들이었을 뿐이니까. 하지만 나는 민준이의 엄마야. 나는 내 아들에게 엄마가 더 이상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저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남편 쪽으로 밀었습니다. 재산은 필요 없어. 이 집과 민준이 양육권만 있으면 돼. 당신이 이 집에 기여한 몫은 내가 계산해서 돌려줄게. 여기, 내 도장은 이미 찍었어. 남편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제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제 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뒤로 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이렇게 시원하게 숨을 쉬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와 아들 민준이는 이혼 서류에 적었던 바로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곳은 답답한 감옥이 아닌 우리 모자만의 아늑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입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제 월급 통장은 오롯이 저와 민준이의 미래를 위해 채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돈을 쓰지 않아도 되고 제 노력의 대가를 빼앗길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제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조부모님을 만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 남편인 박지훈 씨가 아이를 데리러 옵니다. 저는 그와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의 준비물을 챙겨주며 필요한 말을 간단히 전할 뿐입니다. 그는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더 이상 제 눈을 피하지 않고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아마도 그 역시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민준이의 초등학교 학부모 상담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박지훈 씨였습니다. 그 역시 아이의 학교 생활이 궁금해 혼자 찾아왔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잠시 어색하게 마주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잘 지내지?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아들이잖아. 씩씩하고 밝게 잘 크고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복잡한 감정을 보았습니다.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약간의 미안함.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당신도 좋아 보여. 응, 나도 좋아.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아. 우리는 짧은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더 이상 제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나 원망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한때 제 인생을 스쳐 지나간 인연이 아니었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가끔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안부를 물으시고 민준이의 소식을 궁금해하십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하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진심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언제나 내가 자랑스럽다, 서연아. 그 한마디에 저는 지난 세월의 모든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전해 듣습니다. 많이 늙으셨고 예전 같던 기세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명절이 되면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는 날이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동정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은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법이라는 인생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할 뿐입니다. 이 길고 아팠던 시간을 지나오며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님들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자식의 삶을 통제할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선택한 가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멀리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결혼은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효도와 배우자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현명한 경계를 세울 줄 아는 것이 바로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입니다. 침묵은 결코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상처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자존감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이 사실은 모든 것을 얻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내 두 발로 당당히 서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을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는 민준이를 향해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엄마. 하고 달려와 제 품에 안기는 아이의 따뜻한 온기. 이 온기 하나면 제 인생은 충분히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붉게 물든 노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얼굴에는 아주 오랜만에 되찾은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서연 씨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그녀였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언제나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혹은 잠시나마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었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도 이 감동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더 깊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며느리의 눈물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니까요.